네, 도그투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뭐 눈도 엄청나게 오고 제가 퇴사하던 작년 1월 6일도 엄청난 폭설 때문에 88도로가 완전히 빙판길이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출근 거리가 3시간 반 퇴근 거리가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동남아도 확실히 12월 되니까 서늘한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내기가 제일 좋고 이래서 최고 성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많은 이들이 이거 보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보고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인플레라는 게 지금 7%대 무지막지한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대에서 7%로 한 2%밖에 안 내는 겁니다. 연준 자체도 지금 물가가 아직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리는 또 왜 이번에 올렸고 금리 상단도 왜 5% 초반까지 올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작년 이맘때에도 물가가 7% 넘었거든요. 1월 달이 7.5%인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7%라면은 진짜 물가 부담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미국의 기준을 볼 때는 1년 내내 7% 이상대에서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준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의견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여러 가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여름에 9%까지 물가가 뛰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7% 내려오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7%에서 5% 내려오는 거는 더 빠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물가라는 게 4에서 5%대를 유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70불대에서 지금 정체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가 메이드 인 USA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2천 불인 중국 폭스콘에서 만든 아이폰하고, 그리고 이제 7만 불인 미국, 뭐 캘리포니아가 미국 중서부 어디에서 만든 아이폰하고 어떤 가격이 훨씬 비쌀까요? 계속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물가는 유지가 되는 거죠.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메이드 인 USA 물건들이 이제 미국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비싼 물건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를 보시면은 이미 작년 12월에도 물가가 7%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물가 기조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해를 저는 했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여전히 7% 물가는 비싼 겁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여전히 7%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계란 한 판에 4불 뭐 이 정도 하던 게 지금 8불, 9불 하니까 이게 정말 물가가 지금 억셉터블한 상황이 아닌 거죠. 게다가 뭐 휘발유 같은 에너지 가격들은 업앤다운 하잖아요. 맨날 바뀌니까. 근데 마트 물가는요, 올라가면 올랐지 절대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물가가 간다고 해도 마트 물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파월이 보기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끝없이 상승하다가 이제 물가가 잡혀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거를 연준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파월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약간 자화자찬한 것 같아요. 물가는 좀 잡혀간 것 같다. 이 얘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계속 파월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믿지도 않고 계속 까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뭐 피벗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매파적인 반응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제가 뉴욕에 살던 2006년에서 7년, 그때가 이제 서프라임 터지기 바로 전이었죠. 그때 당시 임대료가 렌트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유학생활을 하던 그런 형들은 정말 이건 미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렌트비가 정말 반년 동안 몇십 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래 렌트비라는 거는 좀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형들이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증거사 취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서프라임 사태가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정말 4년 넘게 암흑이었어요. 2012년, 13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권 때 2014년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집 사라고 하면서 막 돈을 풀던 정책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무척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프라임 사태가 펑 터졌잖아요. 뭐 고용시장도 그렇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암흑이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5%였습니다. 5%. 5% 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금리를 마구마구 올렸었거든요. 고금리였죠, 고금리.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버블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펑 하고 터진 거죠. 향후 이제 3% 후반대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간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체 할부도 지금 8%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체감금리는 정말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업률인데 이미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은퇴를 한 상황이라서 절대적인 근로자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민도 막혔죠. 뭐 트럼프 이후로 다 막아놨으니까. 뭐 이전에 다 한 얘기긴 하지만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연준도 감안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걸 무시하고 정책 수단,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막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실버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은퇴하면서 절대적인 이제 그 근로 인구가 줄긴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젊은 인구들도 일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아직도 미국이 6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한 90% 가까이 되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뭐 국내에도 많이 퍼지는 음모론 때문일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하겠죠.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백신도 무섭고 코로나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망자가 299명이고 이태원 할로윈 사망자가 158명이었는데도 사회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고 애도 기간도 있었고 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맨날 시끄러운 게 이제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런데 110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다면 3억 3천만 명의 미국 인구 중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한두 명은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의 충격이라든가 슬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대립이 상당할 겁니다. 뭐 미국도 한국처럼 이제 좌우 대립이 극심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백신을 맞지 않고 일터에도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해서 지금 낮은 상태로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연준 피벗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월의 이야기대로 금리는 더 올리진 못해도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금리가 언제든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버블이 낀 곳을 터트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를 미친 듯이 내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이 가장 많이 낀 곳이 어딜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저는 그냥 지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가격 하락은 이미 커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30% 정도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맨해튼의 일반적인 집값보다 강남의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지금 30억, 40억, 50억씩 하잖아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뭐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이걸 좀 받아줄 버퍼도 있을 건데 언제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또 이 자금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그 폭락의 정도하고 이 버퍼의 정도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제 충격도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제대로 버텼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고금리가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무척 쉽게 보는데 이렇게 고금리와 맞물린 경기 침체는 필히 신용사건 터트립니다.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고금리로 나갈 돈이 많으면 결국에는 자금 경색이 되기 마련이죠. 기업이나 가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60%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다 통틀어 합쳐가지고. 근데 고금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모아뒀던 현금들 이런 거 다 소진하면서 결국에는 내년에 진짜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진짜 상장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그런 기업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갚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점점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로 만약 실직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실업률이 늘어나게 된다면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죠. 연착륙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이 연착륙으로 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연착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고금리 때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낫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높은 상태에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이미 높고,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거를 판단한다는 게 옳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데자뷰가 좀 느껴집니다. 제가 주식 투자 21년 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상황인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독거 투자지를 지금 거의 열흘 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이거 되게 좀 심각한데?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 고프를 킨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9월 달부터 말씀드리지만 현금 만드십시오. 현금 빨리 만드시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바이더디 외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지표 꺾이고 며칠 전에 어제인가 3% 나스닥 3%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갑자기 경기 침체가 내년 온다라고 비유를 바꾸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계속 너무 바뀌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현금 20%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자산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